새아가 특별히 너를 위해서 끓였다. 청국장이라는 건데 먹어보렴. 구수하니 몸에 좋은 거란다. 맛이 좀 이상해요. 내 맘 같지 않네. 여보, 친정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제 곧 아기도 나오는데. 알았어. 장모님을 한국에 초대하자. 정말요? 그럼 그쯤이야. 걱정하지 마. 어디서 어떻게 검색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인터넷이 오늘따라 느리네. 전화로 물어볼게. 그런데 전화는 또 어디로 해야 하는 거야? 아, 뭐야?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빡! 겟! 이 시간에는 각 나라별 문화를 안내해 주실 가이드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니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관차오차오라고 합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결혼과 배우자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과거의 중국은 육례라는 혼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납체,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형을 육례라고 하는데 좀 복잡하죠? 하지만 요즘 중국의 결혼 문화는 과거에 달리 당사자의 혼인 결정권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계약 결혼이 유행하고 재산 관리, 가사 분담, 이혼 시 양육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항목을 계약서로 작성하는 등의 문화가 생겼답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 드라마에서 결혼식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중국 결혼식은 온통 붉은색인데요. 붉은색은 잡귀를 쫓고 부귀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중국에서는 신랑 신부 모두 붉은색을 입는다고 해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홍바오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름도 특이한 홍바오가 대체 뭘까요? 홍바오는 일종의 축의금인데요. 역시나 붉은 봉투에 짝수의 액수로 돈을 담아 신부에게 건넨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 측에 복을 건넨다는 의미로 일종의 사랑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죠. 결혼을 하면 더 이상 남이 아니죠? 가족이 되는 두 사람. 가족 문화를 알아볼게요. 전통 중국 사회에서는 가족이 사회의 중심이었다고 하네요. 가족은 개인의 사회생활을 위한 전략적 중심이었으며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는 경제적 단위인 동시에 구성원의 생존과 사후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종교적 단위였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정말 다양한 역할이 있었죠? 그러나 현재 중국의 가족은 훨씬 심플해졌답니다. 현대 중국의 가정은 과거와 달리 부부가 평등한 지위를 누리며 가사 노동을 분담하고 부인이 가정 경제권을 가지는 추세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가족 유형을 보면 독신 가정, 핵심 가정, 주간 가정, 연합 가정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점차 가정은 규모가 축소되고 노인 부부, 독신 단독 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답니다. 자, 이제는 중국 아이들이 어떠한 제도 아래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중국은 계획 생육,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중국의 놀라운 인구수 때문이겠죠. 중국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영유아 자녀들은 기숙 유치원에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 내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빠와 엄마 모두 자식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특히나 양육에 있어 남성의 참여가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생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점은 한국과도 다르지 않네요. 중국 편의 마지막 집중 포인트.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갈등 요인은 무엇인지 눈 크게 뜨고 읽어보세요. 신짜오. 베트남 알기. 저 린과 함께 시작해 볼게요. 그럼 결혼하기에 앞서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먼저겠죠? 베트남은 유교의 영향으로 가부장적인 요소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결혼도 가문과 조상 숭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현대에 와서는 자유혼이 인정되고 있지만 그래도 양가의 비슷한 경제적 수준이 가장 중요한 결혼 기준이에요. 결혼 의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베트남은 중매인을 통해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중매인을 통해 양측의 의사가 확인이 된다면 결혼 진행 스타트. 결혼은 청혼, 약혼, 결혼식의 3단계를 거칩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그만큼 신중한 과정을 따른다는 거겠죠? 베트남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바로 납다이인데요. 납다이는 혼례식을 하기 전에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예물을 가져다 주는 풍속입니다. 베트남 편의 집중 포인트. 베트남인과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은 무엇일지 눈 크게 뜨고 읽어보세요. 다음은 가족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베트남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 가부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성의 지위가 낮으며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가문의 명예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똑똑하게도 실용적인 것 또한 놓치지 않는데요. 따라서 전통적인 가치와 현실주의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과 닮은 점이 되겠네요. 베트남은 연장자나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엄격한 위계 질서를 따르고 있답니다. 베트남인들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는데요. 상대방이 너무 예쁘다고 해도 쳐다보는 것은 금물. 그리고 예의 바른 베트남인들은 의견이 충돌되면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한답니다. 베트남 교육을 알아볼게요.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란 사실 알고 계신가요? 베트남은 직장 여성이 많아 바쁜 엄마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가게 되는데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이며 학생들을 체벌하지 않아요. 한국과 같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남자들은 2년 혹은 3년의 국방의 의무를 지키게 된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남녀 모두 사격 연습을 합니다. konnichiwa. 저 미사코와 함께 일본의 가정생활 문화를 알아볼게요. 먼저 일본 결혼 문화예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매 결혼보다는 연애 결혼을 선호하고 최근에는 90% 정도가 연애를 통해 결혼을 해요. 과거의 중매 결혼은 부모가 자녀의 사진과 신상서를 중매인인 나코도에게 주고 좋은 배필을 찾도록 부탁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처럼 결혼 중매업체가 많이 생겼답니다. 일본의 가족 문화를 보면 먼저 일본의 가족 제도의 경우 근대적 호적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일본인이 대가족 제도인 이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장이 가족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고 장남이 부모를 부양하고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전통을 이어받아 이해를 지켜나가는 제도였는데요. 남성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도맡았답니다. 보통 3대에 걸친 가족이 다 함께 살았는데요. 정말 대가족이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법이 바뀌어 가족 제도에 있어서 남녀가 평등 원칙과 부부 동성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출산하고 교육을 시킬까요?
자녀의 출산과 교육에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외가에서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부인 쪽 집에 가서 아기를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소중한 아이의 탯줄은 버리지 않고 보존합니다. 일본 사람은 특히 예의 바른 것으로 유명하죠. 부모들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츠케라고 하는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예의범절을 가르친 덕분이랍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일본의 시츠케는 한 모나지 않은 사회인으로 길러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답니다. 이러한 시츠케의 영향으로 지금의 일본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나친 격식과 예의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일본인들의 노력이랍니다. 마간당 우마가 안녕하세요. 필리핀 가이드 제시카입니다.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가족이 중요시되는 가족 중심 사회랍니다. 따라서 결혼 당사자들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결혼의 시작은 남성들이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구애를 하고 승낙을 받으면 결혼을 위한 지참금을 내야 했는데요. 만약 지참금이 부족하면 대신 신부 집에서 일을 하기도 했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결혼식에서는 결혼 집행관 앞에서 증인을 두고 혼인서약을 하는데요. 필리핀 결혼식은 세례식과 비슷하게 후견인과 종교 지도자의 주례로 진행됩니다. 그 후 피로연을 열어 하객들과 축하 케이크를 나눠 먹고 천장에 매달린 종의 손잡이를 당겨서 2마리의 비둘기를 날리는 이벤트를 엽니다. 정말 로맨틱하죠? 다음은 필리핀의 가족 문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필리핀은 보통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특별히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를 요양시설에 맡기는 것을 수치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요즘 한국과는 다른 점이 되겠군요. 필리핀에서는 아들보다는 딸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 부모에 대한 봉양 역시 아들보다는 딸이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가족 간 유대가 강해 가족 중 한 명이 출세하면 다른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해요. 필리핀은 또 전통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런 배경에는 자신이 늙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고 국교인 가톨릭의 종교적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인과의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사례를 읽고 알아보세요. 수어스다이.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얼만큼 아시나요? 저 썸낭이 지금부터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저희 캄보디아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대부분 부모가 정해놓은 정혼자와 결혼을 하는데요. 대부분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답니다. 보통 남자는 20세에서 24세, 여자는 18세에서 20세를 전후 결혼을 합니다. 캄보디아는 1970년 이후 내전을 겪으면서 남성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자들이 대부분 가계를 책임지는 모계사회랍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대릴사위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결혼 승낙을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면 여자 집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캄보디아 국제결혼의 80%가 한국 남성이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은 가족 문화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핵가족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부모님을 부양하기도 한답니다. 캄보디아의 교육은 일명 633 제도인데요. 그러나 농촌에서는 낮은 교육열과 가난으로 이 같은 제도를 따르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또한 안타깝게도 여전히 자격을 갖춘 교사와 교과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국을 소개시켜줄 분미입니다.
먼저 태국의 결혼 문화를 알아볼 텐데요. 태국은 전통적인 불교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결혼도 이와 관련한 의식이 많은데요. 부모는 결혼할 나이가 된 자식을 위해 메스라는 중매인을 내세워 상대 측에 결혼 의사를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랑 측에서는 타오게라는 주혼자를 정하여 여자 측 부모에게 보내 정식으로 청혼하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태국에서는 결혼 당사자가 직접 신부의 부모를 찾아가 청혼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태국은 주로 대릴사위제지만 반대의 경우도 덜어 있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양가 합의에 따라 남자 측에서 여자 측 부모에게 혼수예물, 신탁만을 보내고 지창금 또한 준비해야 하는데요. 결혼 진행 중의 갈등, 세계적인 공통점이죠. 태국에서는 보통 지창금 문제로 갈등이 생긴답니다. 힘들게 성공한 결혼.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가족이 생기죠. 그렇다면 가족 문화에 대해 알아볼게요. 태국은 모계 사회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의 발언권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말했듯이 신랑이 신부의 가족에게 지창금을 지불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신부 측 집에서 함께 사는 대릴사위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태국 가정의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공경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쌩, 베노! 안녕하세요. 저는 키릴인데요. 몽골 알아보기. 저와 함께 해볼게요. 그럼 먼저 가족 탄생의 시작, 결혼부터 알아볼게요. 몽골은 옛날부터 중매에 의해 혼인을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연애 결혼을 하고 있지만 시골에서는 여전히 중매 결혼으로 혼인이 이루어진답니다. 몽골 결혼식이 근사한 이유는 결혼식이 친척들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이기 때문인데, 결혼식은 대부분 성대하게 치르고 신부 측 집에서 결혼 잔치를 마치고 난 후에 신랑 측 집으로 가서 다시 잔치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잔치, 결혼식의 준비 기간은 당연히 길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몽골의 가족 문화를 알아볼게요. 몽골은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탄생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따라서 결혼 및 가족 형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도시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몽골인의 가족 사랑은 남다르기 때문에 대가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몽골 가정은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이고 부계 중심적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살로무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나라 우즈베키스탄을 아주 쉽게 알려줄 아바조프 샤프카시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자녀가 결혼하여도 따로 살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요. 결혼의 모든 의사결정은 부모님에게 달려있답니다. 보통 배우자는 자민족에서 고르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민족 개념이 강하고 같은 민족이라도 다른 계층과의 결혼은 불행을 가져온다고 여겨 대부분 같은 시족 내에서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의 혼인에 관한 규정은 1998년에 가족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혼인의 실질적 성립 요건으로는 혼인 정령, 남자 18세 이상, 여자 17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다만 국가혼인등록기관의 지구장 또는 시장은 혼인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서 남자 17세, 여자 16세면 결혼할 수 있다니 좀 빠르죠?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다양한 나라의 독특한 생활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모두들 수고하셨어요.